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부 동학농민운동을 진행을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말을 했듯이 고부 농민 봉기는 이제 그 순서하고 그 관련된 이제 사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날 때 청일전쟁하고 이런 갑오개혁도 이제 같이 일어났어요. 그거와 그 시기상 연관관계 이런 것도 같이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면 이제 일기인 고구 밀란 시기를 보죠. 1841년, 아니 1894년 1월달 또는 이제 2월달 이렇게 되는데, 자, 배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 밀란은 고구군소 조봉갑의 횡포와 착취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만세부 수세 사건 때문에 일어났는데, 어, 그 당시 고고군수도 있으면서 이 조봉갑은 그 만석보를 이제 아, 그 개수한다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했어요. 아까 만세보라고 했는데 만석보예요. 네, 제가 잘못 말했고요. 자, 추석 때 이제 수세로 700석을 이제 착복을 했고요. 또 자기 부친의 공덕비 건립 결립 목적으로 천냥을 더 걷었어. 그래갖고 이제 이에 분개한 이 농민들이 종공주의 지휘해야 되는 고부 관하와 전주 감영에 폐정 시정을 요구를 하는 그 민원을 넣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매를 맞고 쫓아나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정봉주를 비롯한 이 농민군 지도자들이 모여서 1893년 11월에 그 당시 그 밑에 보이는 사발통문 행동 강령을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고부 밀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부 가난을 이제 습격해가지고 군수를 내쫓고 거기 행포를 일삼았던 아전들을 징벌한 후에 양곡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감옥을 열어서 죄 없는 사람들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걸 만석부 아니에요. 예, 만석부를 이제 푸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14개조 요구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4개조 요구 내용 보면 단순히 이게 고부 가나만 이렇게 고부에서만 일어난 봉기라고 볼 수 없는 게, 요게 이제 이 봉기를 서울까지 나가서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앙에 조정에 이 간신배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전라 1도의 탐악을 없애고 간직을 파는 건신을 축조하여 8도가 자연히 일체가 되리다. 이런 말을 볼 때 이 고부밀란 단지 고부 지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라도부터 전국의 각처에 거쳐서 부정부패를 관리를 척결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어요. 특히 개화파 관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 민시일파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사발통문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지만 여기 잠깐 보충적으로 볼게요. 이게 사발통문이야. 예. 자, 이거는 사발통문은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요거 사발을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이름을 쭉 쓰는 거죠. 연명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가 다 이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통문을 쓸 때 맨 앞에 이름을 적어 놓으면 이게 주동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동자를 알 수 없게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제 뭐냐면 사발을 얻고 이름을 썼다. 이걸 이제 보통 사발통문이 나왔는데, 사발통문은 이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보통 조선시대 때 그냥 많이 쓰였어요. 특히 이제 보부상 조직에서 이제 사발통문 같은 것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봉갑을 호수할 것, 군기창과 하약군을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압척하고 인민의 것을 빼앗은 탐리를 공격할 것. 그다음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바로 항할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고부 밀란이 아니라, 고부 지역에서 밀란이 아니라 이게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발통문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열사개조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놀랬을 거 아니야. 고부에 밀란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면 잠깐만요. 고구에서 이제 밀란이 났다니까
그 당시 정부가 놀랬어.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조봉갑을 파면하고 새로이 이제 박원명이라는 사람을 군수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안핵사를 파견했는데 저번에 제가 전주 진주 밀란 얘기할 때 보통 밀란이라면 이제 사건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무마시켜 안핵사를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들은 그 새로 부임한 군수부터 이제 패정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일단 해산을 했어요. 근데 이 봉기로 조사한 그 봉기를 조사하고 온 안핵사가 이용태라는 사람인데 이용태는 모든 책임을 다 동학농민군으로 타로 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봉기의 참가자 주모자를 색출하고 마을 약타니까 그 당시 안핵사의 행위, 이용태의 행위에 붕괴한 이 정봉준과 송하중이 이제 다시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2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보통 2기를 이제 2차, 1차 농민분기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발단은 이제 고급 밀련에 대한 정부의 사후 대체 반발과 안핵사 이용태 행포 때문에 일어났고요. 그때 내걸었던 주장이 보고감 및 재폭군이에요. 예, 요거 꼭 외워두세요. 자, 보고감인과 재폭군은 예전 동학고도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2기 때, 1차 분기 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뜻을 이제 보면요. 전 시간에도 했지만 보고감이라는 것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제폭구민은 복종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지. 나라를 돕는다는 건 누굴까? 조선 왕조야. 조선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서 했던 민씨 정권들, 그 다음에 뭐 개화파들 이런 애들이 정치를 망쳐놨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장에서 이제 봉기를 하게 되죠. 무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무장에서 창의문을 공표해요. 창의문. 그래서 이 무장에 발표한 창의문에서 동학교도들은 그 당시 민씨 정권의 탐욕과 이에 연루된 지방관리 농민수사를 꾸짖고 자신들이 이거한 보국감민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군은 이제 일사불란 조직과 이를 통과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갖춘 것이 아니고 각지의 이제 그 동학농민 중심으로 독립된 부대에 활동하면서 사정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일체된 어떤 그 지도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좀 약간 한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얘네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민씨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잖아. 근데 자신들이 권력 구조를 만들어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했어. 그 대원군한테 정치를 맡기려고 했던 거야. 그때 이제 대원군하고 이제 밀소도 교환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대원군이 일제가 이제 대원군을 안 좋게 보는 건데 그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대원군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꼴통 같지만 그 당시에는 민중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무장에서 이제 모여서 다시 이제 김제로 가서 그 다음에 백산으로 갔죠. 백산. 그래갖고 이제 백산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도부가 결성이 돼요. 호남 창의소가 조직되고 그다음 4대 강령과 12기조 기율이 발표된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4대 강령하고 12기조 기율은 교과서에도 나온 것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 창의소가 조직되고 이때 이제 요 안에서 제중이소 같은 지휘부가 결성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4대 강령은 여기 일단 이제 앞에는 동학교 무장 창의문을 보고 요 백산매약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본데 요게 지명이 원래 백산이 아니에요. 원래 백산이 원래 지명은 따로 있고 얕은 산이에요. 근데 이제 동학교들이 이제 그 갖고 있는 총 그 무기가 조총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없으니까 죽창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또 신옷을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면 그 죽창이요. 아니 일어서면 백산이요. 그럼 앉으면 죽창이다. 네, 이렇게 해갖고 백산이라는 명칭이 그때 생겼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하나 있어갖고 사람도 있으니까 그 명칭이 생겼다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인 자는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 흉년을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해라.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를 정치를 바로잡는다.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경기를 모두 없앤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요 4대 강령의 보호감이나 제폭구민, 척위의 양창이 같은 걸 분명히 넣었는데 일단 1번과 2번은 보호감민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척의 양창이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제폭구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반봉건, 반의세의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성맹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농민군 12기지의 기울이 있고요. 백상 견문이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농민 붕괴 전국화를 깼죠. 예. 자, 그 사료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 백상 모임은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구로 이동하죠. 금구. 요거보다는 제가 요걸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여기 자세히 됐으니까. 지도는 여기에다 제가 표시해 놨어요. 예,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은 이제 그 고부군이 아니라 고부면이죠. 네, 그래서 고부군이 이제 정읍에 속하는 것도 돼 있잖아요. 고부면이. 근데 예전에는 고부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 고부라는 말이 고창하고 부안을 합친 말이야. 예, 고창군하고 지금 보안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이 고부가. 예, 그래서 고부면이 아니라 고부군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일제가 이제 그 1910년대 행정구역 개편할 때 여기가 좀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 정읍을 이제 정읍군을 해놓고는 요 고부를 면으로 격화시켜 버린 거죠. 예, 이거는 근데 초창기 때는 되게 컸다. 지역이 고창하고 부안군. 그래서 앞글자 따서 고부군이라고 했어요. 이거 군수를 파견했던 거고 지금하고 영역이 좀 크다는 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동 경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금구 원평으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일반 농민들도 많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전라 감영군을 어디에서 격파했냐면 향토평 전투에서 격파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농민군들이 경군을 파견했어. 중앙에서 이제 군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경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들을 이제 항륜천 전투에서 이게 격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전주성을 점령을 해버려. 예, 그 당시 이제 전라 감영이 있었던 곳이 이제 전주성이었죠. 전주성. 그래서 이제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정에서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자체 군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굴 끌어들이려면 청군을 끌어들였어. 고종이 이제 그 농민군을 진압을 못하니까 청군을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신하들이 말렸어. 잘못하면 안 된다. 외세를 더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자. 그런데 이제 고종의 말 안 듣고 그냥 청군 끌어들이죠. 그래서 청군은 그 당시 그 무슨 조약을 통해서 텐진 조약을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일본에 알렸죠. 그러니까 파병할 경우에 알려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가만히 이제 텐진 조약을 통해서 좀 출병하려고 했는데 텐진 조약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구절이 통보받은 사람 측이 국방을 그걸 받고 출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 당시 국제법에 대해 상당히 민감했어요. 만민공법, 조약 같은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국가가 근대 국가는 좀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조약을 쫙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이제 동원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재물포 조약이 보이는 거야. 재물포 조약에 자국민 보호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파견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청나라에 통보를 했어. 탱진 조약에 따라. 네. 그래서 일본이 군대를 파견한 근거가 됐던 거는 탱진 조약이 아니라 재물포 조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을 거야. 요즘에 교과서에도 재물포 조약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국민 보호를 통해서 보냈다. 명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 외세에 의해서 이거 잘못하면 그 우리나라가 짓밟을 수 있겠다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정부군하고 동학농민군 간에 하약을 맺게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주 하약이죠.
이 전주화약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전주화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전주화약을 보면 잠깐만요. 여기 있나? 이거 없네. 네. 전주화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홍계학하고 맺었는데 이게 이제 홍계학하고 맺었지만 약속대로 진행이 안 됐어.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패전계약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뭐 동학군의 요구 조건이 패전계약 같은 것들을 이제 지켜라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그 당시 홍계학을 맺었지만 그 제대로 약속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신입 전략 관찰사였던 누가 오냐면 김학진이 와요. 그래서 이 김학진은 좀 약간 머리가 좀 텄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 당시 정봉준하고 김학진이 모여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전략 감영에서 청일 양국군의 개입 위험과 전라도 일대 치안을 복구하기 위한 어떤 그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김학진의 개인적 약속을 받고 나서 정봉주가 이제 그 중심한 농민군이 패전개혁안을 착수를 하게 되죠. 패전개혁. 여기가 전주협약이 있네요. 예. 요 전주협약부터 볼게요. 홍계영하고 배전. 여기 기출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정결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운사를 폐지하고 예전에 전운사 얘기했죠. 전운사하고 군전사 그 당시 제일 문제 나고 있죠. 여기는 기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전운사를 파견했고 군전사는 개간을 한다고 해놓고는 기껏 개간을 했더니 다시 국유지 통합을 하고 막단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고지대 징수 금지, 미국 유출 금지, 외국 상인대 내지 시장 금지, 그다음 잡세 폐지 뭐 등등등 있어요. 특히 뭐 민시일파의 제거와 대원군 독립.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원군을 되게 좋아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지켜지지 못했어요. 네, 그 당시 뭐 지켜질 것도 못됐죠. 이런 것도 민시일파 뭐 제건데 일개 홍계학 입장에서 그건 들어줄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직강소가 설치됐어. 직강소가. 근데 주의할 것은 그 김학진이 이제 정봉주하고 약속은 개인적 차원의 약속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게 와서 딜을 한 게 아니라 타협한 게 아니라 김학진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때 직강소가 설치됐는데 직강소 설치 그 범위를 보세요. 상당히 넓죠. 전라도 일대 다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전라 그쪽 남도 일대가 있어요. 여기 일대. 여기 보이시죠? 자, 요 일대는 직강소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나주 일대네, 나주 일대 밑에네요. 예. 여기 일대. 이 나주 일대는 그 당시 직강소가 설치하지 않은 일대야. 요 일대가 나주가. 자, 요 나주 일대가 이제 직강소가 설치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양반의 아주 근거지야. 양반들의 터가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나주 일대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직강소는 예전에 공룡형 기출문제 나왔어요. 직강소 강령 12개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전라 지역의 53개 군에 직강소가 설치됐다는 거. 그래서 군수와 함께 개혁을 추진했는데 자, 그래서 집행 기능을 했다. 의결 기간도 하고 호위군도 구성되고 치안도 담당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정부 관청과 그 다음에 이제 직강소가 권력을 지방 권력을 이원화시켜서 나눠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직강소의 의미 싸고 나왔어. 그래서 개혁을 실천하는 민정자치기구로서 농민적 한권을 구현했다. 그래서 농민의 지방 권력 기구의 성립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때 개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신분제 폐지, 삼정개혁, 고리체 무효화, 지주제 개혁, 조세징수, 치안 유지 등등을 했다. 그래서 봉건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폐기시키고 신분적 계급 질서의 해체 등 조선을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했다. 그래서 봉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직강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런 직강소 자체가 신분제 폐지나 자신들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뭐냐면 침범하니까 양반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뭘 구성했냐면 민보군이나 의병을 구성했어.
그래서 여기 참 약간 의병이 나는 게 우리가 임진왜란만 생각해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의병이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익힌 민간 그 자발적인 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 입장 때는 이것들은 이제 상강 오륜을 저번에는 그 패륜의 어떤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를 이제 의병으로 갖다 붙였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과 동학군과 전투를 했고요. 후에 이제 일본군하고 이제 조선군이 조선 정구군들이 오잖아요. 진압할 때 같이 뭐냐면 합동해갖고 이 동학군을 공격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의병은 지금은 민병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그 당시 이제 그 양반들이 얼마나 동학교도들을 시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료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주는 끝까지 직강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이제 뭐 경고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이거 집어넣은 거야. 이거는요. 예. 자, 그럼 외세 계획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 외세 계획. 자, 일단 이제 청나라가 군사적 개입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청나 그 파병 요청했잖아요. 아산만에 상륙했고, 그는 청원 탱진조약에 따라 일본의 파병을 통보했고, 일본은 공사관과 거민 구장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인천에 상륙했다. 요 근거 조약. 자, 그리고 나서 전주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강소가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전개혁학 12기조 내용 볼게요. 자, 이게 이제 200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것도 제가 요 내용 중 많은 부분 제가 집어넣은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원판에다가 중요한 걸 좀 더 집어넣었어. 계속 그래서 언제 서브노트를 제가 계속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다 개정하면 좋긴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학교 일도 봐야 되고 그다음 모의고사도 만들고 뭐 형성평가도 하고 카페도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개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크게 뭐 변한 건 없는데 그렇게 하여튼 할게요. 나중에 자, 그랬던 패전개혁 12기조인데 이게 006 기출문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출처가 어디냐면 동학사. 이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이 동학사에 나온 건데 동학사는 이제 역사적 기록문이 아니라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오지영이 이제 3, 40년대 자기가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어릴 때 그 기억을 토대로 만든 이제 소설물이다. 소설. 그 때문에 이걸 이제 역사적 사조도 볼 수 없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지영이 좀 약간 역사 사실에다가 픽션을 더 붙였다.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몇몇 교과서에서는 아직 계속 패전가격 12기조 내용이 있고 예전에 00년도, 200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볼게요. 자, 2번부터 보죠. 2번부터 보면 탄강우리의 그 재상을 조사하여 언징한다. 행포한 부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린과 양반들의 무리를 징벌한다. 자,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자, 이건 봉건 지배층의 타판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강을 이제 없앤다. 그래서 여기까지 5, 6번까지는 여기는 봉건 2번, 3번, 4번까지는 봉건 지배층 타파. 여기까지는 뭐야? 봉건적 신분제도 폐지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건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갑신전변이나 갑오개혁이나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공통점이야. 신분제 폐지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청산가부 개괄을 허용하고 무명잡세를 일제 폐지하고 무명잡세는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잡세를 말해요. 그 다음에 관리 채용에서 지배율탑법 인재를 두면한다. 그 외를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런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양의 것을 무효한다. 토지를 평균하여 분작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분석을 해보면 이게 원래 이제 동학농민구들이 이제 그 당시 갑오개혁하고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요구들 이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
그래서 이게 반영된 것이 여기 4조, 5조, 6조, 7조, 9조예요. 불량한 여기 노비문서라고 그다음에 신문제 폐지 같은 거 있죠. 그다음 것들은 이제 했다라는 거죠. 지벌탑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잠깐만 요것도 있네. 청산가부를 개괄 활용한다. 그다음에 봉건적 정치 형태의 개량은 2조하고 9조죠. 2조와 9조. 그다음에 이제 요 경제적 부분에서 봉건적 페달 개혁하는 건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8조 무명의 잡세를 폐지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11조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할 것을 무효한다. 그다음 12조는 토지를 평분하여 분작한다. 근데 이게 이제 평분하여 분작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소유권 자체를 이제 뭐냐면 똑같이 토지를 소유권을 다 나눠준다 이런 거고, 두 번째 경작권을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후기 때 경작권이 한쪽에 치중돼 있죠. 그걸 똑같이 뭐냐면 나눠준다. 이런 두 가지 가사가 있는데 되게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소유권까지 건드기는 좀 그래. 이거는 농민들도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당수가 다 이제 반봉건인데 반외세적인 측면이 있죠. 10조 내용이 있어.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런 것들이 반외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록이 있죠. 요구 내용이. 이게 이제 2012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요게. 자,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앞에 이 오지영의 동학사가 소설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동학교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학교들 입장에서 시각에서 남긴 기록이 소설책이지만 오지영의 동학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동학에 대한 기록은 동학 쪽에서는 남긴 게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일본이나 조선정부나 양반들이 남긴 기록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이제 동학교들 잡으면서 신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니면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 예전에는 요 기록을 좀 등한시했어.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부각이 돼요. 왜냐면 조선 정부나 일본이나 양반들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록의 정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학교도에 대한 반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있는 사실을 좀 왜곡하고 부풀려서 왜곡시킬 수 있어도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만 좀 제거시키면 그 당시 그 동학교들이 뭐냐면 주장했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지영의 동학사 같은 이제 소설책이 아니라 이런 그 당시에 기록했던 1차선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오지영의 동학사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요게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선 정부와 일본 측의 기록.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어디에 되냐 국편위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고요. 기출을 나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12년 기출 문제도 요 내용이 나왔어요. 패전각 내용이 아니라 조선 정부나 일본 측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뭐 이제 예전에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 삼정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의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전세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정의 이제 폐단 중에 훈련의 백지 징세 없을 거. 백지 징세 아시죠? 여기 주인이 없는데도 강제로 주인처럼 만들어갖고 이제 징수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군정관 제도죠. 이걸 확파할 거. 그래서 군정관이 이제 기껏 했더니 개간을 했더니 자기 국유주 다 해놓고 세금도 막 엄청 때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많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시면 군정에 관한 요구 중에 보면 여기 본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는 호역전은 이전 예에 따라 호마다 두 장씩 이제 내서 배정할 거. 호역전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호포제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호포제는 이제 뭐냐 필로 걷죠. 면포로 걷잖아요. 근데 면포로 걷는데 이거를 동전을 한 산에 걷는 게 뭐냐 호포전이야. 그래서 여기 전자가 붙었죠. 돈전자가. 그리고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있고 호역전 또는 동포전이라고요. 동포전. 동포전. 그래서
호역전과 동포전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호역전, 동포전은 군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1필을 계산할 때, 면포를 계산할 때 한산해서 이제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시장 가격이 인양인데 이 시장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아전들이 시장 가격 1필을 뭐 3냥, 4냥 이런 식으로 한산해가지고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2냥씩 걷자 이런 내용이야. 딱 정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군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군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시험 문제 그 기출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살펴보기도 하죠. 예,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 넘어갈게요. 2차 동학농민운동. 자, 2차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전개 과정은 지도가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지도가 좀 부족한데 여기 여기가 이제 전개 과정이고 여기에서 있는데, 자 이제 그 2차 동학농민운동은 대개 이제 남적과 북적이 합세를 했고요. 아까 이제 반봉건 측면이 강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2차 봉기는 반해세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 침략에 대응해서 한일 구국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이때 이제 그 1차 갑오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개화파 타도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애들이 뒤에 얘기했지만 갑오개혁 이전에 우리가 이제 조정청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 안 나왔네. 예.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아니 그걸 무시하고 경복궁을 이제 포위한 다음에 고종을 협박해서 이제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1차 갑오개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감으로 이게 뭐냐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일전쟁 후에 일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발단 내용이. 자,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전주의 체결로 청일 양군의 군대 조선 주둔의 명분이 사라지자 조선 정부는 자주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한일 양국 군대의 철병을 요구했는데 중국군은 이제 철수하려고 했어. 근데 일본군은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얘들이 이제 뭐 동양 삼국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을 개혁해야 된다. 예, 그걸 해놓고 1894년 6월에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해요. 이어서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내전 가서 더욱 강화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같이 이어지지만 동학농민이 이때 일어날 때는 이제 뭐냐면 2차 봉기 때야. 2차 봉기.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막 일어나니까 일본 군진이 남은 병력 가지고 북부 동원해가지고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하게 되죠. 같이 이제 며칠 사이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내용 보면, 자 처음에는 협조 체제를 유지했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전 가습이 심하니까 이제 예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북적 세력도 같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남적과 북적이 송병의 북적이 논산에 집결하죠. 이 논산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논산을 집결하고 나서 이제 공주 쪽 올라가는데 서울에서 이제 공주 쪽 올라가는 길에 우금치가 있었어요. 이 우금치 들어가면 고개야. 예. 거기에서 이제 누구하고 맞닿아 하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군하고 그 다음에 조선군의 중앙군이죠. 중앙군하고 싸우는데 이게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냥 이건 거의 학살이야. 네. 왜냐면 병력 수는 동학교도가 많긴 많죠. 근데 문제는 이게 무기가 딸렸어. 무기가. 그래서 이제 동학교도는 잘해봤자 이제 죽창 들고 있고 가끔씩 하승총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일본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관총. 네. 기관총. 맥신 기관총 아시죠?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대장 살상의 그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총도 되게 좋았어요. 명치 뭐뭐 소총이라는데 그거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승총은 유효사거리가 100m도 안 되는데 일본 그 기관총하고 소총 같은 거는 500m, 1000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산 항아대 전투나 금국 원평 구민회 전투에서 계속 밀렸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되게 보면 이제 싸웠죠. 그래놓고 일본 애들이 토끼몰이식으로 병력을 평행해서 계속 쪼여와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이렇게 그래갖고 결국에는 계속 밀려가지고 저쪽 이제 전라남도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결국에는 다 소탕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소탕할 때 일본군, 개화파, 양반의 연합세력들이 타도되죠. 예.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에서 2차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뭐냐면 청일양군의 어떤 그것도 청일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매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청일전쟁 막바지에 이제 있다가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또 완전히 소탕되고 뭐 이렇게 중간 정도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뭐 그 밑에 뭐 중요한 전투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요 공주 오금치 전투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 한계를 볼게요. 예. 뭐 의의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하여튼 일단 보긴 하죠. 자, 의는 반봉건 반해색 투쟁이었다. 동학교도의 그 것이 키워드가 반봉건 반해서였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학교도 농민운동은 예전에 그 근대화들이 대개 보면 반외세에 빠지고 반봉건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흐름이고,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 흐름이지만 반봉건 반해서 같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탄광우리 처벌과 노비 문서 소각 그리고 이제 토지 평균 분작 등 양방 중심의 어떤 봉건짓을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붕괴였다.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에 많이 반영됐죠.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요구 같은 거 있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양방 중심의 사회 질서와 봉건적 악습에 대한 개혁 요구는 이때 1차 갑오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이 영학당이나 할빈당을 조직하죠. 요거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영학당, 할빈당. 그래서 영학당, 할빈당은 나중에 의병운동 할 텐데 가도기 시대 때 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미의병하고 을사의병 중간 사이에 10년 동안의 어떤 공백기가 있어요. 그걸 채워준 게 가도기 의병으로서 영학당, 할빈당 두 개 단체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영학당이 14년도에 나왔고 할빈당이 04년에 나왔어요. 예, 하여튼 제가 이제 04년에 이제 여기 할빈당 마쳤거든요. 예, 기억이 나.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무장투쟁을 계승했거나 제 울산 득약에 의병운동을 가담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한계는 근대 국가의 건설력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대원군 같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민씨 정권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죠. 이거 볼 때는 이제 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대적 마인드가. 예. 그다음에 농민층 외에는 왜 다양한 계층들의 연대감을 끊어내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정적인데 이 기관총이나 소총에 무장하고 있는 그 일본군에게 정확히 역부족 있죠. 하승총 들고 죽창 들고 그거 어떻게 싸우겠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뒤에 요 동학농민운동 단점이 있어요. 예. 요건데 요거는 그냥 보세요 그냥. 예. 이런 단점들은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더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겠죠. 이게 좀 그렇잖아. 얘기가 채점하기 힘든 거는 딱 보기에 그냥 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잠깐만요. 왜 갑자기 경제사로 튀어나오나? 원래 이제 여기 좀 약간 아가판처럼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뭐 경제사니까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좀 볼게요. 라인에 맞춰서 자 거기 도표 잠깐 보세요. 경제 구한말 경제 부분을 제가 이제 학습자로 찾다가 보니까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발췌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어요. 약간 개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건 원래는 이제 원판에 없는 내용이죠. 제가 집어넣은 거야. 이 내용은.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구원만 시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4단계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볼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1기가 되고요. 이건 제가 나눈 거예요. 2기가 여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3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있고, 여기가 아간팔천에서 여기까지가 4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4기가 아니라 잠깐 하나, 둘, 셋, 4기, 5개로 나눠야겠네. 네, 여기까지. 너울 전쟁에서 1910년대 한일 병합 번탄까지가 5기 정도 되겠네.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몇 년에 있었죠? 일단 요거는 중요한 그 뭐냐면 연도는 좀 암기해 두셔야겠죠. 1876년. 뭐 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임오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일동상 개정 내용이 1883년에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났죠. 그다음 아간파천이 이제 그 2년이니까 1896년에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너일 전쟁이 넘어갈 때 이제 1904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일 병탄 이게 1910년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강화도 조약하고 임오군란까지 전까지 여기에 경제를 이제 주도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본이. 일본이 거의 약탈무역했다고 보면 되겠냐. 경제를 아주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조일수 조교부록이나 뭐 조일통상조약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기 임오군란부터 해가지고 이때 이제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전 맺잖아요. 청해전쟁 직전까지. 이때는 일본하고 청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일본은 아직까지는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청나라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청일전쟁 직전까지 이제 우리나라 무역량을 보면 일본이 55 좀 되고 청나라가 45에 돼.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90%였는데 완전히 못까지 이제 바로 일본까지 이제 쫓아갔잖아요. 일본 이제 까지 거의 바로 앞에까지 쫓아갔어. 근데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청나라가 손을 떼고 또 청나라에 거주했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중국 가요. 네, 물론 이제 계속 남아서 지금 하교가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여기 주도했던 게야. 일본이 이제 정치, 경제 다 주도했죠. 근데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죠.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있는데 아간판전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또 일본과 러시아가 대입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일본과 러시아가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세력 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모호할 수 있었던 거야. 아간판천 그 강무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강무개혁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된 거,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된 걸 너울 전쟁이잖아요. 그 너울 전쟁에서 이제 1910년 5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일본이 정치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 다만 이제 여기 5년 동안은 뭐 했던 기간이냐? 일본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일본 간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좀 미시적 좀 편협한 생이고 한쪽만 치우친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큰 판을 봐야 돼. 일본도 그 당시에 서양 열강들과 어떤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좀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만국공법,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조약 체계를 최대한 지키려고 했어. 그래서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하나 우리들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야지 서양 열강도 일본도 근대 국가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조약 개정에 그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어도 그냥 와갖고 예전처럼 뭐 정근대 시대처럼 군사를 정복하고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국제적 승인을 받고 결국에는 항일 병탈했다. 예,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1기 때부터 이제 보자. 일본이 이제 완전히 90% 장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일수 조교부록이나 조일통상 장정해가지고 약탈무역을 했어.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개항장에서 10리 이내까지는 활동 못하니까 그 중간에 섰던 애들이 이 객주 보부상이 성장하죠. 예, 객주 보부상.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 내지 무역이 이제 이걸 중개 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 통해서 일반 조선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그 무역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 객주는 이제 개항장 객주가 있어요. 객주 중에 개항장에 있던 객주가 큰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요 당시 이제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돼요. 미명 교환 체제.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된 시기를 이모군란 뒤로 이제 서술한 책이 있는데 엄밀히만 여기까지부터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예전에 뭐 우리나라 개항하고 점령할 때까지 또 식민 통치할 때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쌀이야, 쌀. 일본 근대화에 필요한 게 쌀이거든요. 쌀하고 면을 교환하는 식이 미명 교환 체제인데 이 미명 교환 체제가 그 처음에 면은 영국산 면직물이었죠. 영국산 면직물을 가져와다가 이제 갖다 파는데 이제 뭘로 바뀌냐면 나중에 요 2기 때 들어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자국산 면직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냐면 토포 우리나라 고유의 면직물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산 면직물이 우리나라 체질에 안 맞아. 일단 영국인들이 좀 등치가 크고 우리는 빨래를 많이 하는데 빨래만 하면 좀 약간 면직물이 쪼가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도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불리한 거야. 왜냐 똑같은 중개무역을 하는데 왜 불리하냐면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뭐냐 상하이나 아니 저기 상하이 한다 저쪽 밑에 그 홍콩이나 이런 데서 떼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유통 관점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본을 거쳐가지고 한번 거쳐서 다시 조선 오는 거야. 두세 단계 유통 과정을 이제 거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그 중국에서 가져온 영국산 면직물이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자국산 면직물로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산업화돼서 자국산 면직물을 갖다 이제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국산 면직물이 그 우리나라의 토포 산업에 큰 영향을 주죠. 타격을 주죠. 그래서 토포 산업이 망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일본인들 우리나라 이제 뭐냐 체구가 비싸고 결정적으로 얘네들도 빨래를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다 그 넣어도 나중에 이게 계속 유지가 돼 형태가. 등등.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 토포 산업이 되게 몰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1기 때부터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쌀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미명 교환 체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로 넘어가자. 2기는 아까 말한 일본하고 청인이 비등하고 했던 데인데 경제적으로 이때 조총산민 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그 일본도 조일통상 장정을 통해서 체육대를 얻어갖고 내지 통상권을 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지에 들어가서 이제 청일이 대립이 극화되니까 이제 문제는 예전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던 우리나라 상인들이 그냥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 뭐 상권수용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이제 영국산 면직물 자체가 이제 가격 경쟁이 떨어지니까 자국산 면직물을 바뀔 때가 이때예요. 여기.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 때 한 방울 이제 또 끝내서 뒤엎죠. 리스텔을 한 다음에 일본이 다시 패권을 장악하고 아가판천 이후부터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크게 이제 뭐냐면 일본이 계속 독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잠깐 우위를 정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본이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죠. 나름대로 경제적 구구운동을 같이 펼쳤어요. 크게 이제 정부 주도하고 민간 주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정부 주도는 방공련 실시하고 연결돼 있죠. 방공련 사건. 그다음 민간에 이제 펼쳤던 건 여기 쭉 활동이죠. 이 활동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방공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이 너무 빠져나가니까 요때죠. 이기 때. 그래갖고 이때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때
근거였고 했지만 한 달 전에 못 받았다 하면서 배상금 지불했죠. 예, 방북령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은 앞에서 이제 중개무역 때문에 타격을 받으니까 중개무역이 이제 끝나고 직구역으로 하죠. 직구로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예전에 뭐냐면 이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시전상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돼서 상권 수호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간섭이 심할 때 있죠. 러시아 간섭이 심할 때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한테 여러 가지 이권을 줘. 그러니까 또 서양 열강들에 또 이권을 주죠. 체육대회를 통해 돈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권 수호 운동을 펼쳐요. 이 독립협회가. 그래서 주로 이제 타격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게 좀 독립협회도 영국하고 미국에는 되게 호의적인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냐면 반대했던 사람인가요? 아마 이제 서재필이 영미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러시아가 그 당시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여튼 저 정도조차 요구를 저지시키고 한려은행을 폐쇄시키고 러시아 고문을 철수를 한다. 근데 영미일대는 되게 간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하고 미국하고는. 그다음 너엘 전쟁 중에 이제 한일 의정서를 근거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철도군이나 군용지 공무로 약탈하고 하니까 이때 뭐 항무지도 이제 달라고 하면서 하니까 항무지 개간을 하려니까 그게 반대하는 운동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보안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건데 이권수 운동하고 이 보안의 활동은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일본이 그 국채를 뭐 빌려줘 놓고 내정 가서 심하니까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요. 그 대구 지역의 서상동을 중심으로 해갖고 국제보상 기성회 가설립해서 대한민국 신보를 했지만 이것도 탄압받고 뭐냐면 다시 실패했죠. 이 국제보상운동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잠깐 언급됐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 국제보상운동 자체가.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부동산 등기제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1번이 이제 실시한 거야. 1번. 그 앞에 강무 지계 제도가 있었어요. 강무 양전 운동, 강무 양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강무 양전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려다 못해가지고 뭐 한 10%인가 20%밖에 못했어요. 예, 전국적으로 실시 못했어요. 원래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갖고 이걸 일본이 이제 좀 이어받은 거야. 일본이 이어가서 부동산 등기제도 이때 실시해서 원래 강무 양전 때는 지계를 발행할 때 외국인들에게 뭐냐면 그 지게를 발행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뜯어 고쳐서 일본인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지게 대신에 부동산 등기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이제 이때 부동산을 그 관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 등기를 이제 거기에 부동산에 기록을 하도록 했죠. 등기를 이제 관할 그 관청서에 가서 등기를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죠. 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과정에서 일본인 소유도 이제 인정해줬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양척시 주식회사도 이때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걸 더 해갖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인데 이 토지조사 사업은 예전에 양전, 강무 양전이나 지게 산업을 더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 예. 비슷비슷해. 다만 이제 목적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이걸 그대로 계승해서 예전에 양전 사업을 못했던 부분은 그걸 마무리 지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가다 화폐 기억 있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거 한 2번 나왔나? 예. 이걸 보시면 되고 그때 중심 역할을 제일은행인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양의 어떤 자본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양식 어떤 그 회사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좀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상해사야, 상해사. 그래서 상해사는 이제 강무개혁이 본격화됐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상업자본하고 연결됐어요. 주식회사는 아니에요. 주식회사는 아니고 그 유한회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자본 규모가 큰 그 상인들이 한 3, 4명씩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정부의 또 비율을 받았죠.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도 형성됐다. 근데 상업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공통적으로 이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결국엔 자본력이나 운영 비법이나 등등에 밀려가지고 결국엔 일본 자본에게 먹히게 되는 그렇게 되죠. 예,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구한말 시대 때의 경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잠깐만요. 이것도 좀 펴놓고 할게요. 이게 이제 그림 같은 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좀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예. 어느 쪽으로 넘어가야 돼? 아, 잠깐만요. 아, 얘가 어디 갔더라? 아, 요 부분이네.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볼게요. 음. 자, 저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도표했던 거 여기 1기, 여기 2기, 그다음에 여기 3기, 4기, 여기 5개 시기를 나눠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1기를 보자. 1기. 1기. 일본 상인들 경제 침투가 이제 원했던 여기 거주지 무역은 이제 1기인데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강화도 조약하고 그다음에 삼민수령 무역장정 있죠.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요 사이가 이제 요 시기는 일본이 거의 90% 우위를 참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강화도 조약과 그 후속 조약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부산, 원산, 인천 등 차례도 개항됐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무역을 독점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못해도 개항장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수출해서품의 무관세, 쌀과 작곡에 대한 무제한 유출에 특권을 두었고요. 그다음 영사재판권 등으로 약탈적 무역을 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왔던 일본 애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이제 그 상인들도 여러 계층도 있어요. 근데 좀 질이 낮은 애들이 왔어. 좀 큐슈 지역 있죠. 스시마 지역의 출신들인데 대개 보면 이제 몰약 상인들, 그다음 사무라이 계층들 몰약 애들 하는 애 있죠. 하이급 사무라이들. 그 얘네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온 거예요. 일종의 모험 상인인데 그래갖고 이제 뭐 그냥 무관세에다가 깽판초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냐면 손을 못 대죠. 영사가 일본 영사가 와도 영사 재판하면 되게 뭐 구류나 좀 시켜주거나 벌금하거나 홍방해 주니까 그냥 깽판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이 좀 낮아요. 그때 온 사람들이 칼만 휘두르고 그래서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예전에 습관대로 얘네들 예전 원칙 사무라이 계층이었잖아요. 칼 들고 협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약탈 무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본인은 개항장의 외국인 거주지. 이걸 이제 보통 조개라고 하는데 거주지들. 우리나라에서는 용어가 이 거주지를 조개라고 하지 않고 거주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중심으로 조선상인들 매기로 영국산 면제품을 팔았다. 그리고 조선의 쌀, 콩, 새가죽을 많이 가져왔다. 특히 이제 여기 능에 쌀은 당연히 이제 많이 가고 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그 가져갔어. 콩을.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양잔 사업을 한다고 그 일본의 주요 생사가 생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에꽃을 갖고 이제 뽕나무 심은 다음에 거기에서 생사를 뽑는데 그걸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수출했어요. 미국이나. 근데 이제 생사를 뽑다 보니까 콩밭을 없고 그 양잔, 뽕나무 심으니까 콩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졌고 금은 우리나라 되게 많이 생산되죠. 네. 금을 일본이 많이 갔어. 특히 미국이나 일본 애들이 그 당시 이제 뭐 금태한 제도인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걸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 많이 생산되는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한테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 금 비축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본이 태안 제도를 제대로 실시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고 쇠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수용품이죠. 우리가 이제 멜빵 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군화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잖아요. 쇠가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직접 겨울지 무역 때문에 직접 가서 소비지 가서 뭐 생산지 가서 가져오지 못하고요. 누굴 끼였죠? 중간에 조선 상인들께 매겨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개 상인들이 중개 무역이 발달됐는데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일본 내 일본 상인들이 이런 상인 집단을 거쳐가지고 조선의 소비자로 넘어갔고 곡물도 조선 농민들이 이제 이런 그런 상인 집단을 거쳐서 이렇게 일본 무역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부상 중개물을 통해서 그 당시 얘네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개물을 통해서. 근데 이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아까 침해 조청 산미 수용 무역장을 통해서 내지 통상권을 얻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득이 못 챙기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기득권이 치면 자기 어떤 그 이권이 침해되니까 이제 들고 이런 거야. 상권 수호 운동이. 그래서 물론 의도는 별로 안 좋지가 않아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 상인들은 그 거주지에서만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중개 상인들을 매개로 내륙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게 됐고 그뭐 보부상 여각이나 개항장 객주 등 국내 중간 상인들이 중개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정부는 개항장 객주들 객주 도중이라는 것을 이제 객주의 이제 뭐 여기 뭐 사무실 요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도중이나 객주 상품 회사를 묶어서 매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렸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해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해사는 이제 유통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상업자본에 속해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뭘 얻으면 독점권 얻었어. 네, 독점권을. 정경유착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동료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수수했고 간이 지정한 객주에서 외국 상인들 상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독점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기도 넘어가죠. 2기. 이게 내지 무역기라고 이제 갖다 붙였는데 여기서는 자 여기 내지 무역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1882년 이모군란 때 이제 뒤에 끝나거나 조총 삼민 수령 무역장정이 맺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청일전쟁 전까지.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각축했던 시대다. 그래서 일본이 계속 우위였지만 이제 점점 청나라가 쫓아와서 거의 청일전쟁 막판에는 45대 55로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청나라가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고 일본도 갖게 되지만 하여튼 들어왔다.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 내정을 되게 간섭을 했고 청나라의 간섭 아래 그다음 청나라 상인들이 여러 혜택을 얻게 돼요. 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같은 혜택을 얻게 되니까 일본 상인들이 좀 당할 수 없는 그런 형태였어요. 자, 그럼 보죠. 자, 일본의 무역 구조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개항 초기에 일본 수입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일본산 상품보다 유럽산 상품이 절대였어요. 그 중에 이제 영국산 면직물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되게 이제 이걸 중국 상해에서 등재 구입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본을 통해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수출하는 거야. 그래서 중개 무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중국, 일본, 한반도 여기는 가지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갔던 것이 나중에 요 시기 때 넘어가면 그 뭐냐면 바뀌게 돼. 왜 바뀌게 되냐면 일단 청나라상인도 이런 유럽상 상품을 가지고 와갖고 한반도에 갖다 팔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상해에서 직접 떠가지고 파는 반면에 일본 애들은 어떻게 있어요? 그 한번 이제 자국 시장을 거쳐갖고 들어오잖아요. 유통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2배나 더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자국산 면직물이나 이런 것들 갖다 팔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청일 가축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정에서 이제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정을 통해서 점점 청나라가 상승하고 일본은 쫓기는 그런 과정이 나왔는데 보면 일본 우위의 독점 체제는 이모군란 이후에 청과 조선에 맺은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정에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 성장을 보면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정으로 내지 산업이 가능하죠. 원칙적으로는 내지 산업이 안 돼요. 내지 채판권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원칙일 뿐이고 항상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예가 있죠. 예가 시간이 지나면 원칙이 돼요. 이게 하나 공식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예가 있죠. 허락을 받으면 가서 양아진 밖에 나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허락이랑 누구한테 맡겼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조정한테 맞겠죠. 그 관리되게. 그쵸. 그 당시에는 뭐냐면 청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어줬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구매만 났으면 구매하면 또 판매도 할 수 있죠. 예, 판매할 수도 없다는 말은 명시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렇게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또 뭐냐 노리고 일본이 조총 삼 조일 수호 통상 조일 통상 조약을 개정할 때 여기다 은근히 뭘 집어넣는 거야? 체국대를 집어넣어서 그냥 내지 통상권을 또 얻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본도 조일 통상 장정 개정에 체국대의 조약을 넘어서 내지 통상권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은 청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조선의 상권을 장식해 들어갔고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청상인들에게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 거기다 일본에 들어온 영국산 면직부는 일본 시장을 거쳐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지만 중국상인들이 가지고 온 영국산 면직은 홍콩 상에서 곧바로 떨어서 조선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로 가격이 쌌죠. 자, 이러한 결과 이제 조선은 대일본 수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청나라 수입 비중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45대 50으로 줄게 되죠. 여기. 그래서 이 내용이 도표와 함께 시험 문제 나왔어요. 문제는 쉽긴 쉬웠죠. 이거 뭐 수능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요. 예전에 근현대 책에도 교과서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거죠. 그래서 점점 일본이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청나라 비중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무역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고 결국 일본은 약화된 한반도 경제 집단을 회복하고자 서두르으나 청일전쟁의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의 원인이 요거 하나만 볼 수는 없죠. 일본이 우리나라 시장을 먹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좀 그런데 여러 원인 중에 하나였죠. 여러 원인 중에. 그러니까 청일전쟁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조선시장에 둘러싼 청일시장의 어떤 각축에서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청나라하고 일본 중에 어느 게 더 조선시장을 원했냐면 일본이었죠. 왜냐 청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비슷비슷해요. 아직 청나라는 산업화 이전이기 때문에 주로 1차 산업 위주고요. 그리고 우리도 1차 산업이야. 그러니까 서로 교환할 게 없어. 가지고 와왔자 뭐 청나라 그 유럽산 그 사치품이나 이제 갖다 팔거나 생활 필수품 이 정도 갖다 파는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우리나라 필요했던 건 뭐냐 일본은 그 당시 2차 산업을 산업화해서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2차 이촌 항도 형상이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쌀을 생산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에 반해 도시인구 늘어나죠. 그 많은 공업 노동자들이 쌀값을 저고가 정책을 유지하지만 또 모두 가능해요. 저임금 정책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저고가 저임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냐면 쌀이 필요한 거야. 쌀을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조선에서 가져왔다. 이런 구조였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항부터 해갖고 일제가 우리나라 통치할 때까지 계속 제1번이 요구했던 건 우리나라 쌀이다. 쌀. 그리고 이제 뭐 산미증식 계획도 나중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회 문화 변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2기.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된 그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1기 때 약탈무역 시기 때 중개상인들이 이제 이득을 봤는데 재미를 봤는데 이때부터 이제 완전 몰락을 하게 되죠. 그 외국 상인들이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자 내륙과 개항장을 연결해 주던 객주나 여각, 보부상, 중개상이 몰락하고 그다음 서울 상인들의 상권도 크게 위협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이제 객주인데 객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객주 여각이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이제 초창기 때는 중개사업 때 개항장 객주가 뭐냐면 이득을 받잖아요. 근데 요때는 좀 대부분 중개사기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제 뭐 손해를 받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그 상인 집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지 객주예요. 이 내지 객주가 왜 이득을 받냐면 일단은 일반 상인들이 소비지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뭐 자기가 필요한 것들 구입을 해야 될 거냐. 근데 일본 상인들은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요. 현지 실정도 잘 모르고. 근데 그걸 직접 할 수는 없죠. 뭔가 중개인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 내지 객주야. 내지 객주가 가갖고 물건을 갖다 팔고 소매상 역할하고 그다음 필요한 물건들 다시 모집 구해서 일본 상인들이 전달해주면 내지 왔던 일본 상인들이 다시 이제 개항장에 와갖고 자국으로 이렇게 반출된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수출품이 들어오면 수입품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소비지까지 가고. 예. 그래서 그 중개 역할을 했던 것이 내지객주다. 그 내지객주는 그래도 살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계양을 사회적 양극화해 볼게요. 요거는 이기뿐만 아니라 1기부터 해서 쭉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기부터 이제 무슨 체제가 형성됐다고 했어요?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쌀과 면이 교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쌀의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지주라든지 토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이제 쌀을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우리나라도 쌀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계속 외국 나가니까 이제 쌀이 생산되고 쌀값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소작지가 또 수탈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났다. 그래서 이제 몰락한 농민들이 어디로 가냐? 저쪽 도시로 가서 빈민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모군란 같은데 참가하고 그 이제 이모군란에 참가하는 그런 구조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중들은 이런 것 때문에 소수의 토지를 갖고 있는 대지주와 그 다음에 상인, 계합파 관료 얘네들은 뭐냐면 근대화를 되게 창성하는 거예요. 계열적인 이득을 보니까. 근데 대부분 90% 넘는 민중들은 농민들은 그걸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동학 농민들도 계화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볼게요. 자, 쌀값이 상승했다. 일본으로부터 쌀 유출이 많아지니까 조선의 국내 쌀값이 치솟았고 소작의 수탈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대지주들이 쌀값이 상승하자 판매한 쌀 확보하기 위해 소작지 이동과 소작률 인상 등 소작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면서 지대 수입이 증가됐고요. 그러니까 고리대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잊지 않는 별을 일본산이 쌀값을 팔아 큰 손해를 봤다. 입도선매 나가죠. 입도선매. 쌀이 뭐냐면 익기 전에 미리 하는 거야. 오늘날 가면 선물 거래했다 보면 선물 거래. 예. 자, 그리고 지주제를 강화시켰죠. 그러나 지주는 쌀을 팔아 얻은 수익금을 더 많은 토지를 사들여 지주가 확대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빅민들이 대거 몰락했고 자 얘네들은 이제 쌀값이 오르면 그 당시에는 물가의 기준이 쌀이야 쌀. 그러면 다른 생필품 가격도 오르게 돼. 그러면서 시장에 공매로 생겨 있던 토지 없는 농민들 도시 민민들이 몰락했으면 더 나아가 이들이 저항을 가져왔다. 그래서 양곡의 대외 수출은 일본의 상업혁명이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였고 동시에 국내 대지주를 살찌게 하여 식민지 지주의 바탕이 되었다. 요 식민지 지주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게 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내 면직법 색태를 볼게요. 1890년대 이후 일본은 영국산 면직물 대신에 일본산 면직을 하는데 요때부터 이제 토포가 몰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초창기 때부터 뭐 우리가 토포가 몰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일본산 면직물을 판매하면서 몰락한 거야. 영국산 면직물은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체질하고 좀 안 맞아. 근데 일본산 면직물은 괜찮아. 예. 가격도 싸고 가성비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국산 면직물을 즐겨서 세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세탁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애들은 잘 씹죠. 잘 씹고 그리고 옷도 열심히 빨아. 그게 우리나라 체질이 맞아. 예. 우리나라 사람은 그 당시에 잘 씻지는 않아도 옷은 열심히 빨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산 면직물이 잘 팔려서 조선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국내 면직물이 급속히 쇠퇴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청일 일본 면제품의 소비 시장을 전락한 반면 면화의 생산은 원료 공급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미명 교환 체제 형성. 청일 전쟁 전후해 갖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 봤다 보면 돼요. 1, 2기부터 해 갖고 쭉 개항 이후부터. 자, 1차 급속한 공업화. 일본이 다 많은 거예요.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는 여기가 좀 자, 1차 산업의 사양교육고 농업이 몰락하고 대신 면방직 공업의 2차 산업 재편되었고요. 자, 농촌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면서 미국 생산량이 감소되어 도시 노동자의 양곡 수요가 증대되면서 식량 문제가 나타나겠다. 그냥 조선의 쌀 수입이 주요가 있고 조선에는 자국산 면포 수입을 본격화했다. 조선에는 그에 따라 일본은 조선과 일본의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됐다. 그 용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민명 교환 체제가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로 넘어가죠. 3기. 3기가 아니라 1, 2기. 3기는 그냥 아편 전쟁이니까 아니
청일전쟁 이후에서 아편전쟁 중단이니까 건너뛰고 그건 일본이 독점했던 시기고, 사기도 넘어가죠. 사기. 사기는 이제 뭐냐면 아간파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널전쟁 전까지죠. 요 시기가 있었다.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분열 시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무 개혁이 가능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일본의 세력 분열을 통해서 강무 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강무 정권은 그 당시 뭐냐면 이권을 분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 이권을.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보통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하나 주니까 강무 개혁 그 아간판천 때 이제 그 러시아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주니까 어 다른 나라도 최애국 대우를 두면서 이권을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강무 정권 입장에서도 자기가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세력 간의 어떤 균형이 필요한 거야.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한반도를 장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해관계 역국위에서 얘네들에게 조금씩 러시아, 일본 외에도 프랑스, 영국, 미국 등등에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권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반도에서 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견제를 독점을 못하도록 견제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해갖고 이제 이권을 나눠줬던 시기예요. 또 이 시기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이거는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22번이에요.